자, 미국의 금리 인하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도대체 뭔데 시장이 이렇게 울고 웃고 크게 요동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고요. 새로운 얼굴입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춘욱 대표님은 일단은 런치 토크 처음 나오시는 거죠? 예, 처음. 예. 여기는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지하게 막 공부하는 분위기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짝 시청자 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공부는 하더라도 그 독서실 가면 그 안에 조그만 회의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 떠들 수 있고 거기서 뭐 좀 스터디로. 뜯어먹고 네, 하면서. 스터디로 네.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볼 텐데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맞죠? 네, 여기까지 했는데 안 하는 건 이제 그냥 연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사기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파월이 나와가지고 어제 꿈자리가 좀 예, 안 좋아서 꿈자리가 안 좋아서 다음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흉몽을 꿨다 네, 이런 일은 없죠. 그거는 아닐 거고 일단 뭐 잭슨 홀에서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말을 그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엄밀히 말해서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건 이제 확실하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우리는 그 지난 한 1년 정도는 이 고용이 좋아서 금리를 못 낮추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1년 동안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던 말을 그렇게 워딩 그대로 해준 걸 보면 이제 사실상 확정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홍춘욱 대표님은 또 박사님, 그래서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는 드립이 많이 알 것 같습니다. 홍. 예, 모르고 싶긴 한데요. 예, 연식이 나와서. 박사님이 머릿속에서 노래가 한 번 돌았어요. 홍. 네,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어떻게 1년에 2번, 3번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 중에 3번. 올해 중에 3번? 예,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네. 회의할 때마다 0.25%씩 내리는 거를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 스텝, 빅 컷 이거는 이제 0.5%나 0.75, 심지어 뭐 1% 인하한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빅 컷 또는 뭐 빅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처음에는 대부분의 금리 인하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대부분 0.25%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9월 달 0.5%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0.25 정도 하면 시장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날 회의가 있었는지도 모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금리 인하를 그러면은 3번이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만약에 50bp 뭐 이렇게 크게 한다 그러면 시장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 많이 해줄수록 돈이 더 많이 풀려서 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그건 반대로 보셔야죠. 네. 일단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그건 시장의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해 주겠어요. 사실 중앙은행장들은요. 회초리 들고 이렇게 혼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혼내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자기가 좀 이렇게 강하게 보이고 더 나가서 자기의 말에 시장이 움찔움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금리를 0.25 내린다.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 오랫동안 동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금리 동결이 길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자기 뭐라 그랬냐면 불황을 유발하지 않고 물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나 잘했지. 진짜예요. 진짜 그 표정이 딱 보였어요. 표정으로. 네, 그날 11시에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걸 그 전체 TV에서 뭐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씩 웃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다른 그게 나 잘했지, 나.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불황이 불가피해요라고 말한 사람들이 서머스부터 주르륵 한 100명 있었다고요. 근데 연준은 불황을 유발하지 않고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다. 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나 역사에 남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주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고 뒤에 가서는 실업률 이야기로 쭉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해 주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 말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하기 싫었는데 이제 요새 좀 실업률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너네 생각해서 봐줄게. 음. 이런 뉘앙스니까 사실 그 뒤에 잭슨 컨퍼런스 이후에 시장이 못 오르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물론 이제 엔비디아 핑계를 대긴 했지만 엔비디아 그렇게 실적 잘 나와도 빠지는 거 보면 사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야 이제 역사적인 전고점을 여기서 넘는다고 금리가 인하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데 이런 분위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지표가 좋아지면 이제 다시 가겠죠. 나 잘했지 역사에 남을 것 같아. 오늘 좀 부담이 많이 되시라고 양념을 많이 치시네요. 네. 그리고 요거 자료 한번 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예, 아유. 홍 박사님 자료가 와 이거 보면은 조금 9월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네. 미국에서는 4번의 인하가 있었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주식시장은 부진했다. 요거를 PPT로 갖고 오셨는데 요 그림이 맞습니까? 네, 이건 뭐 이제 파란 선은 한국 주가고요. 지금 이제 띄워주실 거라고 믿고. 네. 여기 나오네요. 파란 선은 한국 주가고 그리고 빨간 선은 이제 미국의 정책금리인데 마우스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되네요. 야 신납니다. 여기 보시면 제 화면을 딱 띄워주니까 신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첨단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니까 방송에 제 맛이 첨단이 납니다. AI 예. 시대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왼쪽 첫 번째 노란 박스, 그다음 주황색 박스가 4개 이렇게 나가는데 네. 전부 저 때마다 이제 빨간 선이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는 게 4번 있었는데 4번 다 그 직후에 진짜 한국 파란 선이 한국 주식인데 오르지는 못했다. 그래서 참 근데 그 이후의 그래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살짝 내렸어도 그 뒤에 또 바로 반등한 것도 있고 두 번, 맞아요. 네, 2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가 2번 반등했냐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번 반등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악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악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로 연착륙이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불황을 막는데 그럼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첫 번째 금리 인하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연착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조정을 받거든요. 금리 인하 직전부터 벌써 조정은 사실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8월에 시장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트럼프의 입방정 때문에 저는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까 그 방아쇠를 당긴 건 트럼프지만 귓볼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서 네. 이 양반이 대통령 될 것 같아 라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람 인터뷰 그 장문에 18장짜리 제가 프린트해서 읽어보다가 네. 속에 천불이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대만 방어 안 해줄게. 저기 또 팀 쿡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인터뷰 기억나시죠? 한 달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부터 대만 증시부터 폭락하기 시작해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어떤 입방정을 떠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냥 지금 시장을 매크로 쪽으로만 보면 금리 인하가 임박했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일단 나는 채권 들고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생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금리 인하 처음 하면 네. 충격이 좀 있다는데 네. 그럼 하반기 지금 남은 증시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남은 증시도 그럼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특히 최근에 특히 2000년 이후로는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건 자산 가격을 할인하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낮추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인데, 네. 근데 낮추는 이유가 이제 수요 부진, 경기 부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냐. 경기가 나쁘다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낮춰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작할 때는 0.25로 시작을 하는데 시장은 상황 보니까 이거 50은 해야 될 것 같은데 25밖에 안 하니까 이건 뭐 긴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 약간 좀 아이디어를 넣어야 될 게 현재는 지금까지 자료에 특히 2000년, 90 몇 년 이후까지는 거의 이제 인플레가 걱정이었던 시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실 이제 그 저성장, 글로벌 저성장이 이제 걱정이 되던 시기였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게 굉장히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수요 부진을 이제 인정하는 이야기가 더 논리가 힘을 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죠. 이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되는 거죠. 특히 그냥 낮춘 정도가 아니라 회의가 없는데 긴급 회의를 한 게 제 기억에 2번 정도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 3월 9일 날 있었고요. 20년 3월 9일 날 아마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연준의 어르신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제 금리를 긴급 인하를 했고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날 네. 갑자기 했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연준이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 터졌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어찌됐든.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 뭐 70년대, 80년대를 돌아가 보면 그때 금리 인하가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서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빠졌으면 그만큼은 빼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5%일 때 금리가 6%면 실질적으로는 1% 긴축이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3% 되는데 그대로 6%면 엄청나게 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정 정도만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이 되는 것이고, 파월은 거기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 웃음을 보면서 약간 쏴했던 게 뭐냐면, 왜 웃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는 걸 나이가 거의 다 해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뭔가 하나로 어렵다는 걸 성공을 해버리면 거기에 갇혀요. 그 파월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텐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 다 오면 그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맞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성공을 했잖아. 그렇게 되면 확증 편향.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성공했으니까 시절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꼰대가 되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파월은 꼰대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파월은 꼰대기보다 좀 특이한 게 웬만하면 결정을 잘 안 하는데 네. 결정을 하면 그냥 달려요. 그게 인상이든 인하든. 그래서 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좀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파월이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가는 것 때문에 물가가 다시 반등할 때 조금 연준이 다시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작은 버블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잠깐 스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더 악재로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한데, 잭슨홀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잭슨홀에서 9월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주요 증시 등락률을 보니까 아까도 표가 잠깐 나왔었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0.77, 0.59 뭐 이렇게 좀 오르고 했는데, 유일하게 또 빠지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홍 박사님한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더 타격이 크고 더 마이너스가 날 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뭐 그 뒤에 경기가 연착륙이 되냐에 달린 문제긴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네. 이제 지금 금리 인하가 인플레가 잡혀서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림도 잘 디스플레이 되니까 활용 좀 하려고요.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잘 돌아가고 있는 마우스를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이게 보이시죠? 네. 마우스가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실업률입니다. 여기 실업률이고, 그리고 빨간 선은 방금 앞에서 봤던 정책금리고요. 그런데 최근 한 30년, 40년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업률이 틀 때만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완전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정책금리의 절대 레벨을 결정하는 것은 물가지만 변화의 방향을 좌우하는 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같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미 연준은 인플레 외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실업률을 더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초에 이미 그 근원 인플레 기준이나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보면 2%대 왔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 안 했던 건 사실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실업률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특히 끝부분 지금 마우스가 가 있는데 네. 살짝 바닥에서 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0.8%포인트 오르면 이게 이제 샤메 법칙이라는 게 발동된다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얘가 경험 법칙이니까 최근에 그냥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신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미 연준은 과거에 실업률이 바닥에서 한 1%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 항상 금리를 인하해 줬다. 그리고 금리를 저렇게 인하해 주는 시기에 실업률이 오르고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건 이제 경착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 한 번 인하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이제 금리가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고. 더 내려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대중국 수출 마이너스 계속되고 있고 네. 거기는 이제 안 되는 시장이다. 저희는 뭐 다 그렇게 보잖아요. 네. 코스맥스랑 저기 아모레퍼시픽 주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LG 생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관련해서 수출해서 잘 나가던 기업들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중국 시장은 이제 우리는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끝났고.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은 결국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향 시장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인데 미국 경기가 만약 실업률 상승해서 저게 정말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시장은 이미 이제 없는 시장 치고 있는 그리고 수출의 지금 테마나 흐름 모두가 다 미국향 수출 늘어나는 쪽만 불이 나고 있는 또 거기서 뭐 승인이 났냐 아니냐 거기 시장에서 매출이 어떻게 됐냐만 쳐다보고 있는 시장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만에 하나 실업률 상승 때문이다라면 되게 재미없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예민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에 그 연간 신규 일자리가 이제 후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80몇만 개가 이제 오버해서 돼서 이제 후정이 됐으면 사실 지금까지 실업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이라서 금리 인하가 미뤄진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고용이 생각보다 좀 과대평가돼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의 긴축의 수준은 생각보다 현실 경제보다 좀 강하다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교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는 게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경착륙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인하했어요. 뭐 작게는 400bp에서 많게 600bp까지. 그리고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면 뭐 양적 완화라든지 마이너스 금리 같은 비전통적 방법까지 동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가 그런 사이클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94년이 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인상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95년 이후에 뭐 한두 번 정도 인하를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이제 한탄 인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저는 이제 아시안 외환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천천히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딱 한 번 올린 거예요. 베이비 스텝 한 번 밟았는데 그걸로 아시아가 무너졌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만큼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다가 반대가 나오니까 충격이 컸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는 거 봐가면서 천천히 내리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회의할 때마다 25 쳐내는 게 아니라 네. 가다가 좀 괜찮으면 뭐 한두 달 또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너무 약한 완화인데? 라는 그 덜컹거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잭슨홀에서 확실하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 더 이상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국장의 특징이 그럴 때는 이제 그 횃불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횃불 들고 어딜 나가요? 하락할 때는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오. 올라갈 때 촛불 들고 앉아있고. 약간 그 국장의 특징입니다. 예, 국장의 이제 그 고유의 이제 그런 건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된 거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봐서 이제 국장화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변동성이다라고 보고. 그럼 돈쌤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네. 궁금한 게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디서 누가 모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네. 뭐 본 적은 없지만. 맞아요. 예, 세계은행이잖아요. 내가 이제 노후 때 뭐를 주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뭐 미국 중앙은행이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뽑습니다. 제가 저도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좀 마우스를 안 써도 되는 건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 움직여주세요. 다이내믹하게. 네, 의장님이시네요. 예, 네, 예. 의장님. 그러니까 일단 우리 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냥 연준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그 보더라고 하죠. 거기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진들이죠. 그게 FMC. FMC는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크게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이제 집행기관이잖아요. 그 일반 이제 패드뱅크라고 하면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연준이 출발할 때 재무부 산하로 출발해서 지금의 위치는 아니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한 5명에서 재무부 장관하고 뭐 다른 뭐 차관급이 하나에서 한 7명 정도가 금리를 결정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한 35년에 은행법이 그때 프랭클린 대통령 때 대공황 때 바뀌면서 네. 지금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 연준이라고 하면 꼭 따라 붙는 게 음모론 있잖아요. 음모로. 그 뭐 그 눈알 나와 있고 뭐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나? 일루미나티. 예. 그 해서 뭐 유대인 자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딜 가나 유대인 없는 데가 없어서 예, 음모론 갖다 붙이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해하시면 네. 미국은 어쨌든 독립한 나라잖아요. 네. 독립한 나라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걷는 나라인데 그렇게 만든 나라가 탈출했던 영국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우리는 그냥 한국은행이 바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 번째 만에 출발합니다. 세 번째 만에 출발해서 지금 이제 12명이 12명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사진들 여기 이사진들. N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내추럴이가 중립 좀 또 돈을 푸는 걸 좋아하느냐 아닌 걸 좋아하느냐 이제 중립 비둘기파 매파. 그렇죠. 그래서 중립적인 게 N. 19명이 회의를 하는데 투표는 12명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장의 변화를 줄 때 제일 처음 얘기하신 분들이 투표권 없는 분들. 그 투표권도 없는데 회의를 왜 해요, 같이? 회의는 같이 해요. 왜냐하면 왜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인턴 이런 거네요. 예, 약간 인턴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금리 수습. 예, 제일 중요한 게 금리 결정인데 수습. 예, 그게 수습이 바로 와가지고 심심한데 저 중앙은행 대금은 꼭 임상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고 임상 눌러버리면 이 시장이 충격이 오니까 그렇죠. 참관해야죠.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이제 눈치 게임도 좀 하고 역할 분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을 너무 일찍 됐어요. 일주일 만에 떼버려가지고 2, 3년은 수습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 능력이 있으신 거죠. 뭐. 능력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은퇴할 때 특별권이 있는 이제 지역 총재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다음이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형태로 음.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분들인지 누구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아니 누군지 얼굴만 먹고 그냥 외국인인 줄 알고 토익 가르치는 네, 뭐 외국인인 줄 알겠어요. 외국인이긴 한데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검색을 설명을 해보시면 합니다. 시간을 이 사람들 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죠? 뭐 보통 똑똑해가지고 연준에 가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옆에 지인 데려와가지고 오늘 금리 어떻게 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건 안 음모론 되죠. 나오는 거죠. 또 유대인 어쩌고저쩌고 얘기 그건 나오는 안 거죠. 되고. 네. 알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19명 모여가지고 12명이 투표해가지고 금리를 결정을 한다. 근데 여기서 약간 홍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 그 여담으로 이 17명 뭐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분위기를 또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뭐 이렇게 어딜 가나? 뒤에 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야 그 인하해야지. 이번에는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주식 봐라. 나 지금 완전 물렸어. 너 지금 이미 인하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미국은 특징적인 게 이런 거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식 못할 것 같잖아요. 네. 해요. 하잖아요. 그 합법입니다, 상원의장도 하잖아요. 네, 다 합니다.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팔로워죠. 네. 두 명만 보면 된다. 낸시 펠로시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남편도 하고.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좋은 나라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홍 박사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뭐 드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러면 우리 이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인하를 못 따라간다면 어떤 영향들이 생기는 건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일단 타이밍 놓쳤고요.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안 좋으니까. 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경기는 미국 덕분에 그럭저럭 괜찮은데 내수 경기가 정말 문제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도 심각한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번에 상반기 은행들 그 부실채권 통계 보신 것처럼 상당히 좀 안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트라우마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1996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정부가 이제 대출 금리를 통제하던 시절인데 그때 금리를 인하했어요, 우리가.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 정말 그 해외 금융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다 이제 외환위기를 두들겨맞고 난 다음부터 한국은행이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혹시 금리 먼저 인하했다가 큰일 나면 나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월에 금통이 있는데 그때 아마 금리 인하는 우리도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니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우리도 굉장히 임박했다. 이렇게 아니 보실 수 만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도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난리가 난 게 엔켈이 청산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인하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엔화는 강세 그리고 달러는 약세. 우리는 여기서 엔화를 좀 따라간다. 근데 또 금리 인하를 뭐 10월달에 우리도 같이 한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와 달러의 요 상관관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딴 나라 볼 필요 없고요. 미국만 보면 됩니다. 미국만 보면 돼요. 예,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99%까지는 아니어도 한 95%, 6%는 미국 정책 금리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우스 빼먹지 예, 마시고요. 예, 여기 또 해야죠. 빨간 선이 이제 뭐냐면 미국의 그 2년물 국고금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향후 2년간의 정책 금리를 시장에서 이제 평균해서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빨간 선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달러 가치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예,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코로나 같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같이 갑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 연준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인 이유가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여기 끝에처럼 지금 금리 확 빠지는 순간 유로화도 지금 강세예요. 일본 엔만 강세가 아니고요. 유로가 1.1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미국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야. 아직 인하 안 됐지만 인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게 채권 금리에서 벌써 반영이 먼저 되는 거죠. 먼저 반영되면 그다음 미국의 달러를 사자가 팔자로 확 바뀌면서 그 돈이 세계 시장으로 쫙 풀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금리 인하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금리가 몇 %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전 세계 주요 통화 정도 돼야 관심이 있는 거고 지금 얼마 전에 뉴질랜드도 금리 인하고 캐나다도 금리 인하했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심하게 눈치를 보는 게 저는 이제 좀 불만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고 우리나라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했다고 해외로 돈 빠져나간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이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금리 인하하겠죠. 돈쌤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이제 9월 또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사실 눈 깜짝하면 그냥 또 바로 지나가 버리니까. 그럼 이때 전략을 이 통화 정책 맞춰서 어떻게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만 빼고 보면 고용과 경기를 보면 이제 인하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는 총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동결을 하셨죠. 동결을 한 이유를 투명하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부동산 때문에 동결했다라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한은에서 오히려 사교육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 한국은행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정도였는데 그 말은 뭐겠냐면 한마디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오르겠네. 이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한 번은 고의적인 동결을 좀 하신 것 같고 그걸 또 숨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실도 그냥 하는의 역할이라고 했다가 처음으로 아쉬움을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 부동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가도 됩니다. 더 이상 볼 눈치도 없는데 한국의 특이한 사정 때문에 이거를 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든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 총재의 의지가 지금 통화 정책에 좀 녹아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이 이렇게 피벗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가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돌발 변수가 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럼 생각보다 인하 속도가 좀 낮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유동성은 그리고 다음 회의 때 낮추겠지만 그 사이에 각종 대출 규제들이 더 섬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유동성을 좀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될 길이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 될 거니까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그냥 순진하게 투자 전략을 짰다가는 좀 덜컹거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
사실 주린이라서 금리 인하하면 좋다라고만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다뤄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 관련해서 한마디 들어볼 텐데 아무래도 오늘 홍 박사님은 처음이시니까 돈쌤님 먼저 들어볼게요. 저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됐는데 네. 이게 부양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빠져서 그만큼만 빼는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인하는 사실인데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전략을 짜서라. 좀 더 본질적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왜 내리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봐라. 금리 인하는 이제 사실이니까 원인을 봐라. 알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은요? 네, 빅컷하면 큰일 난다. 기컷하면 큰일 난다. 기컷하면 예, 그러니까 큰일 정책 난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지면 정말 좋은 일인가? 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한번 인하하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결 좀 해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연속되는 것보다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동결해주면 사실 그게 더 좋은 일이다. 그래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조금씩 섬세하게 약간 드라이브 하는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은 거고 많이 내린다고 지금 오히려 더 그 good is bad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30분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훌쩍 사실 갔어요. 이거 되게 훌쩍. 딱딱한 내용인데 되게 소프트하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또 9월을 준비하면서 FOMC 여기서 또 금리 인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